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8주 연속 인문부문 베스트셀러였던 참 괜찮은 태도로 소개해드렸던 박지연 작가님의 신작 참 괜찮은 말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8년 동안 KBS 다큐멘터리 3일에서 비디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최근에는 TVN의 유퀴즈 온 더 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했던 박지연 작가님이 글은 예전 책에서도 느꼈지만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나오는 공감 능력과 통찰력으로 모든 이야기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5개의 에피소드를 선별하여 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올리겠습니다. 신이 애초에 나한테 주지 않은 것. 몇 년 전 유퀴즈 촬영할 때의 일이다. 유재석 MC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에게 물었다.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 아이는 아직 어린이인데도 공부와 숙제가 많아 힘들다며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된다면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자 아이는 말했다. 솔직하고 착하고 용감한 어른이요. 솔직하면 뭐든지 다 말할 수 있고 착하면 상냥하게 말할 수 있고 용감하면 누구한테든 말할 수 있으니까요. MC는 다시 아이에게 물었다. 신이 사람을 만들 때 뭔가 하나쯤은 빼먹고 만들었다면 어린이에게는 뭐를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날 길에서 만난 누군기는 적극적인 성격이 못 된다며 그게 신이 자신에게 적게 준 것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얼굴이 도시락처럼 네모나게 생겼다며 신이 자신을 잘못 만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아이가 불만이 있거나 부족한 것을 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이는 너무 쉬운 질문이라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신은 저한테 남김없이 전부 다 주신 것 같아요. 때론 나의 소심한 성격이, 때론 나의 외모가, 때론 내가 처한 상황이 못마땅할 때가 있다. 그런데 신이 남김없이 전부 다 준 것 같다는 아이의 대답에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왜 그렇게 나는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왜 타인을 부러워하며 나 자신을 못마땅해 할까? 그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나는 아직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족이니까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서울대 안병원에는 조금은 특별한 방이 하나 있다.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1인실을 개조한 임종방이 그것이다. 안병원에서 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하는 김범석 교수는 유퀴즈에 출연해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누구냐고 묻자 그 임종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범석 교수에 따르면 사람의 감각 중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청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라고 권한다. 입종방에는 환자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스피커가 마련되어 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 경쾌한 리듬의 트로트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강진의 땡벌이라는 노래였다. 환자는 30년 동안 양발 공장에서 일하며 세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그중 딸은 박사 공부까지 시켰다. 그렇게 평생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애썼던 그는 일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카세트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신나게 따라 부르곤 했다. 그래서 가족들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홍을거리던 트로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놓은 것이었다. 김범석 교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땡벌 노래를 듣는데 홍겹게만 느껴졌던 노래가 너무 슬프게 들렸다고 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김 교수는 가사를 듣는데 마치 환자가 30년 동안 일하느라 지쳤고 하필 그때가 겨울이라 저승으로 떠나는 마지막 길이 춥다. 고 말하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가족들은 끝내 땡벌을 들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잠시 후 환자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데 김 교수는 모든 가족들이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는 건 아니라고 했다. 환자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가족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보다 가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는 가족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평소에 많이 묻고 그것을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요즘은 제사상에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는 경우도 많티는데 우리는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고 있을까? 자녀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오늘 숙제는 다 했냐는 말 대신 요즘 좋아하는 건 뭐냐고 물어본 적은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모르면 더 늦기 전에 물어봐야 한다.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느냐고,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느냐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고, 어떤 죽음을 바라느냐고. 바다가 나에게 알려준 삶의 비밀. 전남 진도군 관매도 선착장에서 바다로 나가는 한 어부를 만난 적이 있다. 그가 고기 잡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엔진을 잠시 꺼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꺼지자 비로소 바다가 품고 있던 고요한 얼굴이 드러났다. 배에 걸터 앉아 찰랑이는 물결을 느끼며 저 멀리 보이는 관매도를 바라봤다. 어부는 늘 이렇게 자신의 고향을 마주했겠구나 싶었다. 제가 어릴 적엔 관매도가 참 살기 어려운 섬이었어요. 그땐 육지로 나가려면 배로 6시간 넘게 가야 했죠. 그래서 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공동어업이 발달했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모두 어업에 참여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나누는 거죠. 사람들 사이가 좋아서라기보다 인력 자체가 귀하니까요. 나 혼자 잘 살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섬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같이 살아남는 게 먼저니까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바다를 통해 배운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관매도 바디는 정말 어려워요. 내해와 외의 차이가 크고 계절마다 심지어 시간마다 조류가 확확 바뀌거든요. 거기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를 조종할 때 진짜 애를 먹죠. 난이도로 치면 그야말로 하이클래스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터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떤 조류고 곧 있으면 바뀌니 이렇게 움직이자는 판단할 수 없는 시행착오 끝에 하게 되는 거죠. 저도 파도에 휘말려 그물을 통째로 잘라야 했던 적도 있고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조류가 험한 곳에서 잡은 고기 맛이 정말 끝내주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을 이겨낸 사람에게 마치 자연이 상이라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미역과 톳을 캐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잔잔한 바위에서 자란 미역보다 거센 파도와 부딪히며 자란 미역이 훨씬 더 맛있다고 한다. 그래서 섬 할머니들이 줄 하나에 몸을 맡긴 채 그 거친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섬 사람들은 억센 지연 앞에서도 기꺼이 몸을 던져요.
고되지만 그 끝에는 얻는 게 있으니까요. 인터뷰는 30분 인짓이었지만 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철학책 한 권을 읽은 것만 같았고 그 책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맛있는 고기와 미역, 톳을 먹고 싶다면 고통 앞에 기꺼이 몸을 던져야 한다고. 그렇게 몸을 던지지 않으면 조류가 험한 곳에서 잡은 고기 맛과 거센 파도에 부딪히며 자란 미역 맛을 영영 모르게 된다고. 작가인 헤르만 헤세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고통은 곧 우리의 삶이 되며 기쁨이라는 감정과 삶에서 느끼는 고귀한 가치는 오직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웠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통이 없기를 바랐고 고통이 찾아오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맛있는 고기 맛을 몰라도 좋고 삶의 기쁨을 몰라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살다 보니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작년의 일이다. 엄마가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자 의사가 4개월 뒤에 CT를 찍고 재발여부를 판단해 보자고 했다. 그 이후 4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건 엄마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나는 회복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엄마와 함께 요리해 먹고 엄마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게 했다. 4개월 뒤 처음으로 성적표를 받아보던 날이었다.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며 엄마와 함께 진료실 앞에 앉아 있는데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엄마의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갔다.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두려웠고, 지난 4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스치듯 지나갔다. 잠시 후 마치 정신을 잃라는 듯 간호사가 엄마의 이름을 외쳤다. 그리고 드디어 의사가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앞으로 4개월 뒤에 봅시다.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다시 생의 여정을 새로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0으로 세팅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4개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시 4개월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자 소소한 일상의 모든 것이 새롭고 귀하게 다가왔다. 그 어느 것도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애쓰게 된 것이다. 그런다면 과연 이 시간을 불행이라고만 여길 수 있을까? 게다가 지나고 나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내온 시간들이 뿌듯하게 느껴져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고통을 이겨낸 험은 내 안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을.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말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사람을,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 이는 과정이라고.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나는 지금 무기력감 없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렇다. 나는 지금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다. 현명한 어른들의 공통점. 작년 가을 서울대 다양성위원회와 중앙도서관이 주최한 행사에 초청되어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연을 앞두고 학생들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지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중 몇몇 질문은 서로 닮아 있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을까요?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미워질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계산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대하면 이용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이런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질문들을 읽고 있노라니 학생들의 마음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세상은 갈수록 사람을 쉽게 믿지 말고 이해타산에 맞는 관계를 맺어야 성공한다고 말한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학생들은 타인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었다. 그 마음들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론 안도감을 느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며 일찌감치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 맘먹었다면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과 어울려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보면 마음이 쓰이고 자꾸만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내가 싫고 상처받더라도 다시 사람을 믿어보고 싶은 게 아닐까. 문제는 내가 그들이 찾고 있는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 문득 방송 촬영으로 만나게 된 한 할머니가 떠올랐다. 마을 주민이라고 해봐야 몇 되지 않는 작은 섬에 갔을 때였다. 가뜩이나 얼마 되지 않는 주민들이 밭을과 바다일로 바쁜 탓에 그들을 만나는 것도 말을 건네기도 쉽지 않았다. 결국 마을을 몇 바퀴 돌았지만 아무도 인터뷰를 못했고 주어진 시간 안에 섬의 일상을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몰려왔다. 그때였다. 저쪽 길 끝에서 한 할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다. 마늘을 심고 이제 다른 집으로 밭을 도우러 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급한 걸음에도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로 이곳에 있는지 물으며 낯선 나를 챙기는 일을 잊지 않았다. 방송 촬영을 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을 따라오라며 마당 옆 창고로 갔다. 창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할머니의 시간만큼이나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다. 바쁜 놈에도 할머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물이 귀하던 시절 물을 길어 나르던 양동이, 미역을 말리던 나무판, 나무를 담던 소쿠리. 나는 갑자기 쏟아진 보석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마음으로 그 장면을 기록했다. 이윽고 할머니는 이젠 정말 일을 하러 가야 한다며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할머니 덕분에 마을의 역사가 깃든 귀한 장면을 담아낼 수 있었고 그 일로 자신감을 얻은 나는 다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차례로 담을 수 있었다. 촬영이 끝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할머니를 찾아보았지만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밭일을 마친 할머니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쉬는 마을 회관에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밤이 되어 깜깜한 골목길을 따라 할머니 댁을 찾았다. 불 켜진 창이 반가워. 할머니 하고 부르자 곧 들어와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에 들어서자 낮에 활기찼던 모습은 간데없고 피로에 지친 할머니가 보였다. 하루 종일 많이 바빴는데 나한테 시간을 내주느라 일이 더 늦어진 건 아닌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이 시간까지 계속 촬영거리를 찾아다녔냐고 밥은 먹었냐며 자꾸 내 걱정만 했다. 왜 그렇게 나를 챙겨주냐고 묻자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예전에 자식들 학교 보내려고 청소일을 한 적이 있어. 그때 윗사람들 눈치 보며 마음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서 아가씨가 혼자 애쓰는 것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어떻게든 해내야 인정도 받고 싫은 소리도 안 들을 텐데 싶어서. 오랜만에 방송 촬영이었고 보란 듯이 잘해내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꾸만 위축되는 마음을 다독이던 참이었다. 그 마음이 할머니 눈에도 비쳤는지 무심한 척 나를 그렇게 살뜰히 챙겨준 거였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할머니는 이제 정말 자야겠다며 이부자리를 퍼다가 힘든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할머니가 바지를 걷어 무릎을 보여주는데 빨갛게 부어 있었다. 할머니, 파스 없어요? 응, 시골에선 파스가 귀해.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면서도 통증이 쉬이 사라지지 않는지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무릎아, 무릎아. 내일 되면 다 나아라. 할머니 안 아프게 싹 나아라. 그 순간 할머니가 지은 미소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한껏 사랑받는 아이 같은 얼굴이 있다. 집을 나와 깜깜한 골목을 걷는데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가 생각났다.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 할머니는 이물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소금창고 연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란가, 뒷살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란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방 안에 있는 물그릇에 살얼음이 얼 정도면 얼마나 추운 겨울밤이었을까.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오돌오돌 떠는 손자를 품어고 자신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거지와 문둥이와 노루, 토끼들의 안부를 걱정한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향한 따스한 마음이 없다면 그 추위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소녀는 고백한다. 그것이야말로 지상에서 기장 이름 기운 시 낭송이었다고. 시 속의 할머니처럼 무릎이 아파도 생계를 잇기 위해 쉴 수 없었던 섬 할머니는 바쁘다고 말하면서도 살뜰히 나를 챙겨주었다. 돌아보면 다큐 3일과 유퀴즈를 통해 만난 이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고립된 겨울 산속에서 나에게 자신의 끼니를 선뜻 내어준 사람들. 배의 좁은 휴게 공간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들. 수술실 앞에서 고생이 많다며 물 한 잔 챙겨준 보호자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형편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고 나를 쟁겨준 사람들 덕에 나는 세상이 살만하다고, 나 또한 타인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나 타인의 무례한 행동 앞에서 때론 잠깐씩 흔들리긴 했지만 그 다짐을 버린 적은 없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나를 안쓰러워하고 혼자 애쓰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뭐든 해주고 싶어하는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 사람을 믿었다가 혹여 크게 상처 입는 일이 있더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내가 만난 현명한 어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 대한 다정함을 잃지 않았다고. 그들은 모두 내게 조금은 손해보며 사는 게 마음 편히 잘 사는 법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나도 그 의미를 알 것 같다고. 세상에 손해보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지면 매사에 계산적이고 따지는 게 많아지며 그럴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된다. 즉,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살다 보면 나는 별것 아닌 작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쟁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일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따뜻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그것이 훗날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반대로 당장엔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전우익 선생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 혼자만 잘 삶은 별 재미 없니다. 뭐든 여럿이 논아갖고 모자란 것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껴. 그래서 나는 혼자만 잘 사는 삶보다 내 곁의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길 바란다. 별것 아닌 것도 함께여서 즐겁고 작은 것도 나누며 그렇게 나이 들어가길 바란다. 누구도 누굴 함부로 할 순 없어. 그건 죄야. 2021년 영화 미나리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그녀는 칭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도 유명한데 그 이유에 대해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에 무슨 촬영을 하는데 한 선배가 주인공 여자애가 지나가니까 넌 어쩜 그렇게 예쁘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애가 그렇게 예쁘냐고 했더니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칭찬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인지 그녀는 자신이 칭찬에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건 아카데미 상을 탔기 때문일 때 그것도 운이에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취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 물정을이는 지금 이 나이에 상을 받은 거라 다행이에요. 만약 30대에 아카데미상을 받았으면 괴물이 됐을 수도 있죠. 알다시피 그녀는 여우주연상을 휩쓸던 27세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리고 13년 후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연기 활동을 재개했지만 그녀에게 배역을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3년의 공백이 컸던 탓도 있지만 이혼을 한 건 죄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편견이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혼녀는 텔레비전에 나와선 안 되라며 그녀를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그녀는 당장 쌀독을 채우기 위해 단역이나 보조 출연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러다 1991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로 다시 주목을 받으며 TV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였다. MC들은 여전히 작품에 대한 얘기보다 몇 년이 지난 이혼 얘기를 더 궁금해했다. 아무렇지 않게 전 남편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이혼 사유를 집요하게 캐묻고 심지어 재혼 계획까지 물었다. 당황하거나 얼굴이 굳어질 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라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그래서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담담히 털어놓았다. 진행자가 물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걱정되세요?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제 아이들이 잘 자라나길 바라고 걱정하죠. 저는 더 많이 걱정하겠죠. 결손 가정이니까요. 결손 가정? 지금은 한부모 가정이라고 바뀐 이 표현에는 당시 사회의 편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을 담담히 꺼내는 그녀를 보며 그녀가 어떤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단박에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행자가 물었다.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가 있으세요? 그녀는 김수연 작가의 드라마 모래성에 나오는 한 대사를 읊으며 말했다. 그 대사를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아들이 좀 더 크면 꼭 들려주고 싶어서 적어두고 늘 간직하고 있다고. 나는 30년이 흐른 지금도 그녀가 그 대사를 기억하고 있을지 지금도 같은 마음일지 궁금했다. 그녀와의 인터뷰가 끝날 무렵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1992년 토크쇼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를 말한 적이 있으신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대사를 옮겨 적은 종이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대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했다. 사실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글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잠시 후 그녀는 마음을 담아 천천히 그 대사를 읽어 내려갔다. 내가 대단하고 안타깝게 소중하면 상대도 마찬가지야. 누구도 누굴 함부로 할 순 없어. 그럴 권리는 아무도 없는 거란다. 그건 죄야. 배우 윤여정. 그녀는 지신의 과거사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지만 그에 대해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자신을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낯선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실수를 저지를까봐 조심하며 살았다.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 내 인생만 아쉬운 것 같고 내 인생만 아픈 것 같지만 다 아프고 다 아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배척하고 부당하게 거부하는 듯한 날이 찾아온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뽀족해져서 누가 나를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그에게 쏟아붓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라고 오늘이 쉬웠을까? 윤여정 배우의 말처럼 누구도 타인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따뜻함이 전해졌듯이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공명하는 글이었기를 바라며 본문 중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대사를 인용한 글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박동훈은 지난 일을 마음에 무겁게 담고 살아가는 이지안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내가 먼저야. 옛날에 아무것도 아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지나친 불안과 걱정일 때가 많다. 실패하면 안 되는데 괜찮을까?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닥쳐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거나 걱정한 만큼 그렇게 큰일이 아닐 때가 많다. 설령 큰일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든 일을 수습하고 또 오늘을 살아간다. 그래서 나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그 대사를 속으로 되뇌어 본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테니까. 오늘도 행복하세요.